창밖의 폭우는 마치 수만 개의 채찍이 되어 중환자실 유리창을 후려치는 듯했다. 타다다, 타다다. 신경을 긁는 그 소리 사이로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 끼어들었다. 비 규칙적이고 차가운 그 소리는 마치 사신의 발소리처럼 한지수의 팽팽한 신경을 짓밟고 지나갔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묵은 곰팡 내에 숨이 막혀왔다. 지수는 병상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태산처럼 거대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다 타버린 장작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린 튜브들 사이로 흉곽만이 힘겹게 오르내렸다. 그때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금속 침대 협탁 위에 내동댕이 쳤다. 쾅, 죽음처럼 고요하던 병실을 찢는 파열음이었다. 서명해. 계모 이미영의 목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혐오와 탐욕이 뚝뚝 묻어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병상에 누운 남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지수의 얼굴에만 꽂혀 있었다. 태성그룹 그 바보한테 시집가겠다고 고개만 끄덕여. 그럼 내 아빠 간 이식 수술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입원비까지 내가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내줄 테니까. 싫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이 늙은이 시체 거둘 준비나 하든가. 지수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입안 가득 비릿한 쇠맛이 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혼인신고서에 손끝을 대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다. 한지수라는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노예 계약서였다. 우르릉, 쾅 창밖에서 천둥이 울부짖으며 지수가 서명하는 펜촉 소리를 삼켜버렸다. 사각, 사각. 그것은 그녀의 존엄이 바스러지는 소리였다. 한 달 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러올 듯 번쩍였고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샴페인 타워 주변으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뒤섞인 달콤하고 역겨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었다. 서울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는 거대한 서커스였다. 신랑 강태모. 태성그룹의 장손이자 지능이 7살에 멈췄다는 전설적인 바보. 지금 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보타이는 비뚤어졌고 입가에는 허연 침이 맺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삑삑거리는 괴상한 소리를 내는 노란 고무 오리 인형이 들려 있었다. 헤헤, 오리다. 오리 날아라, 쑥. 강태무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더니 예고도 없이 버진로드 위를 콩콩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바닥을 구르는 둔탁한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하객석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점잖은 척 앉아있던 재벌가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축하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원숭이 쇼를 구경하러 온 것이었다. 저것 좀 봐, 이 한간의 딸이라지? 돈 때문에 아주 환장을 했구먼. 아버지가 다 죽어간다던데? 쯧쯧, 심청이가 따로 없네. 효심이 지극해. 얼굴이 아깝다. 아까워. 밤마다 저 바보 수발 들려면 고생 좀 하겠어.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는 거 아냐? 하하하. 독이 발린 바늘 같은 속삭임들이 지수의 고막을 무자비하게 찔러댔다. 발가벗겨져 광장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불에 달군 인두처럼 피부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지수는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수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강태무의 축축하고 끈적한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과 정체모를 이물질이 닿는 느낌에 위장이 뒤틀리는 듯했다. 섹시야, 이쁘다. 초콜릿, 먹어. 강태무가 손안에서 뭉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초콜릿 덩어리를 지수의 입가에 억지로 들이밀었다. 검은 초콜릿이 입술 주변에 덕지덕지 묻으며 공들인 화장을 망가뜨렸다. 객석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누군가는 휘파람까지 불어댔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켜냈다. 울면 안 돼, 한지수.
절대 울면 안 돼. 수술비는 입금됐어. 내일이면 수술이야. 이것만 참으면 돼. 이 순간만 지나가면. 그녀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려 바보의 침과 체온이 뒤섞인 초콜릿을 받아 삼켰다. 혀끝에 퍼지는 씁쓸한 맛이 꼭 지금의 제 인생 같았다. 결혼식의 소란이 모두 가라앉은 깊은 밤. 강남의 최고급 빌라, 신혼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째깍 채우고 있었다. 지수는 붉은 장미 꽃잎이 어지럽게 흩뿌려진 침대 위에 부서진 인형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어깨가 잘게 떨렸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능이 모자란 성인 남자는 그녀를 어떻게 대할까? 폭력일까? 아니면 짐승 같은 본능일까? 공포가 차가운 뱀처럼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뚝 욕실 물소리가 멈췄다. 달칵 문이 열렸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강태무가 걸어 나왔다.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헤헤. 씻었. 보송보송해. 그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해실거리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입가에는 또다시 침이 고이는 듯했고 목구멍에서는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지수는 절망감에 눈을 감아버렸다.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손등 위로 떨어졌다. 뜨거웠다. 오지 마세요. 제발. 목이 울음소리 같은 애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예상했던 덮침은 없었다. 철커덕. 그것은 방문이 잠기는 소리였다.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금소금. 이어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다. 질질 끌지 않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걸음걸이. 지수는 멍하니 눈을 떴다. 강태무는 침대가 아닌 방 한쪽에 홍바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아하고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크리스탈 잔을 꺼내더니 얼음 2조각을 집어넣었다. 카랑, 카랑. 맑은 소리가 났다. 호박색 위스키가 얼음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는 지수를 등진 채 술을 한 모금 넘겼다. 구부정하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곧게 뻗은 등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다 울었나? 낮고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 그것은 완벽한 표준어이자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위압적인 톤이었다. 조금 전까지의 바보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수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입을 딱 벌렸다. 목구멍에서 컥 하는 헛바람 소리만 맴돌 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강태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멍청하게 풀려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가 잔을 가볍게 흔들자 얼음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며 위험한 곡선을 그렸다. 왜? 바보보단 멀쩡한 사내 새끼가 더 무서운가? 그가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와 침대 맡에 섰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주는 압박감은 바보 강태무일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당신은? 지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강태무가 상체를 숙여 지수의 옆을 짚었다. 단단한 가슴팍과 침대 사이에 갇힌 꼴이 되었다. 그에게선 끈적한 땀 냄새 대신 시원한 보디워시 향과 쌉싸름한 위스키 향이 났다. 잘 들어, 한지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한 글자가 못이 되어 지수의 이성에 박히는 듯 했다. 넌 죽어가는 내 아비 살릴 돈이 필요하고 난 신원 확실하고 입 무겁고 굴욕도 잘 참는 방패막이가 필요해. 오늘 내 연기는 아주 훌륭했어. 그가 긴 손가락을 뻗어 지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밤부터 우린 공범이야? 콰르릉. 창밖에서 번개가 내리꽂히며 강태무의 잘생겼지만 음산한 얼굴을 하얗게 비췄다.
뒤이어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이 황당한 결혼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곡 같았다. 그날 밤, 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바보여야 할 남편이 서재 책상에 앉아 유창한 독일어, 영어, 불어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의 상식을 깨부수는 소리처럼 들렸다. 침 흘리며 오리 인형이나 가지고 놀던 강태무는 계모이자 현재 태성그룹 회장 부인인 최미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 미친 척 연기해 온 것이었다. 20년이 늑대 소굴에서 잡아먹히기 직전에 양처럼 굴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20년을 버티려면 얼마나 지독한 인내심과 광기가 필요한 걸까? 강태무의 등 뒤에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바보가 아니었다.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는 악마였다. 다음 날 아침, 두꺼운 커튼 틈으로 햇살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태무는 다시 바보로 돌아가 있었다. 식탁에서 그는 일부러 우유잔을 쳐서 넘어뜨렸다. 하얀 액체가 값비싼 식탁볼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으아. 더러워. 찌찌. 그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괴성을 질렀다. 상석에 앉은 최미란 여사가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는 눈빛이었다. 지수야, 뭐하니? 안 치우고. 이런 것까지 일하는 아줌마 손을 빌려야겠니? 시집을 왔으면 남편 수발드는 법부터 배워야지. 최미란의 목소리에는 뼛속까지 배어있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레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우유 얼룩을 닦아내는 동안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찔렀다. 그때 식탁 밑에서 강태무의 발이 지수의 무릎을 툭 하고 건드렸다. 지수가 고개를 들자 강태무는 최미란을 향해 헤헤거리고 있었지만 무릎 위에 올린 한쪽 손으로는 은밀하게 좋게의 사인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그들이 정한 암호였다. 병원 쪽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지수는 2개의 세계를 살게 되었다. 낮에는 재벌가에 구박받는 며느리이자 바보 강태무의 보모, 최미란이 심심풀이로 모욕을 주는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사용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명품으로 휘감은 귀부인들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강태무의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그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최미란이 공금을 횡령하고 돈 세탁을 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왔다. 어느새 그녀는 그의 가장 은밀한 조력자가 되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이 아슬아슬함은 처음의 공포를 넘어 기묘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성그룹을 뒤집어 엎을 핵폭탄급 비밀이 쥐어져 있었다. 폭발의 날은 다가왔다. 회장의 칠순 잔치. 태성그룹의 연중 가장 성대한 행사였다. 정재계 거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호텔 로비는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의 물결이었다. 쨍그랑거리는 잔 부딪히는 소리, 감미로운 재즈 선율, 묵직한 첼로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지수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강태무의 팔짱을 낀 채 구석에 서 있었다. 강태무는 오늘따라 유난히 얌전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색이 바랜 고무 오리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큰 며느님 아니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구석진 곳의 평화를 깼다. 최미란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 뒤로 화려하게 치장한 부인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었다. 최미란의 목에는 오늘따라 유독 거대한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어 조명 아래서 눈이 부시게 번쩍였다. 그녀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눈빛에 악의가 가득했다. 꼴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우리 태성에서 밥이라도 굶기는 줄 알겠다. 하긴 근본이 그러니 용포를 입혀놔도 태가 안 나지. 주변의 부인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참아야 한다. 강태무가 말했다.
오늘이 바로 그물을 걷어 올리는 날이라고. 그때였다. 최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내 목걸이. 내 핑크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어. 그녀는 텅 빈 목을 감싸쥐며 사색이 되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에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음악도 뚝 끊겼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이곳으로 쏠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최미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더니 독사 같은 눈으로 지수를 쏘아보았다. 방금 내 옆에 붙어있던 건 너뿐이었어. 내가 가져갔지? 지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최미란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전 아니에요. 어디서 말대꾸야. 보안팀. 당장 2년 몸 뒤져. 최미란은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악을 썼다. 거구의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지수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거 놔요. 난 안 훔쳤다고요. 지수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짤랑. 경쾌한 소리가 났다. 지수의 클러치 백이 뒤집히며 찬란한 빛을 내뿜는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카페트 위로 굴러떨어졌다. 순간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찰칵. 하얀 섬광이 쉴 새 없이 터지며 지수의 시야를 멀게 했다. 세상에, 진짜 며느리가 훔친 거야? 도둑고양이를 들였네. 들였어. 돈에 환장했나 봐.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태성그룹 꼴이 말이 아니네. 최미란의 입가에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오리발이야? 한지수, 할 말 있으면 해봐. 너같이 손버릇 나쁜 년은 우리 강씨 집안에 발도 못 붙여.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무릎 꿇어. 꿇어. 주변의 야유가 해일처럼 지수를 덮쳤다. 현기증이 일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것이 최미란이 판 함정이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내쫓으려는 완벽한 시나리오. 보안 요원들이 지수의 어깨를 짓누르며 억지로 무릎을 꿇리려 했다. 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이었다. 탁! 누군가의 손이, 길고 단단하며 뼈마디가 붉어진 남자의 손이 지수의 팔을 힘있게 받쳐 올렸다. 그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뜨겁고 견고했다. 마치 그 어떤 모욕과 폭력도 뚫지 못할 성벽 같았다. 지수는 멍하니 고개를 돌렸다. 눈물 고인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강태무가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구부정했던 등을 곧게 펴고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지수를 꽉 붙잡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손에 들려있던 우스꽝스러운 고무 오리 인형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삑 하는 단말마가 울렸다. 그것은 바보 강태무의 장례식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장내를 한번 훑더니 최미란의 얼굴에 박혔다.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기괴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침이나 흘리던 바보가 지금 숨이 막힐 듯한 제왕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태무의 얇은 입술이 열렸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마이크를 댄 것처럼 또렷하게 모든 사람의 귀에 박혔다. 스위스 취리히 은행, 계좌 코드 CH93-0025. 예금주 최미란. 그가 숫자 하나하나를 읊을 때마다 최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 HR 인베스트먼트. 법인 대표. 당신의 친동생, 최지훈. 강태무는 코에 걸린 금태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깟 목걸이가 얼마나 한다고 이러십니까? 지난 5년 동안 그룹에서 빼돌린 4,300억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될 텐데.
쾅. 그 말은 연회장 한복판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최미라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강태무를 가리켰다. 너 안 미쳤어? 너. 강태무는 지수의 손을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구두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진 핑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지식였다. 으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났다. 20년 연기했으면 이제 쉴 때도 됐잖아.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넋이 나간 하객들 앞에서 그는 떨고 있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하고 제대로 놀아줄게. 폭풍우는 이제 시작이야. 으드득. 보석이 으깨지는 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핑크빛 다이아몬드 가루와 찌그러진 백금 덩어리가 최고급 수제 카페트 깊숙이 박혔다. 마치 산산조각난 최미란의 자존심처럼. 품에 안긴 지수의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며 생긴 생리적인 경련이었다. 얇은 드레스 너머로 전해지는 강태무의 체온은 뜨거웠고 그의 단단한 팔은 세상 무엇보다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품 안의 여자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맹금류 같은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눈앞에서 휘청거리는 최미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 걸린 잔혹한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제야 멈춰있던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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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백색의 섬광이 번쩍일 때마다 최미란의 일그러진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경련하듯 떨리는 입술.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함이라는 가면이 박살나고 그 밑바닥에 있던 탐욕과 공포라는 민낯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너 이 미친놈. 이거 다 거짓말이야. 모함이라고. 최미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처럼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며 동아줄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보안팀 다 어디 갔어? 당장 이 미친놈 끌어내. 얘가 미쳤어. 또 발작하는 거야. 하지만 평소 그녀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보안 요원들은 석상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지금 눈앞에서 살기를 뿜어내는 저 남자가 침이나 흘리던 그 강태무가 아니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오랫동안 발톱을 숨겨온 맹수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었다. 심지어 늙은 회장보다 더 숨막히는 기운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 강태무가 나직하게 말했다. 큰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자중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소매 끝을 여유롭게 정리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점검하듯 우아한 동작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5분 전 태성그룹 이사회에서 당신 회의만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거든. 최미란 씨, 당신은 이제 회장 사모님이 아니야. 태성그룹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움직일 권한이 없다고. 뭐라고? 최미란은 정수리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비틀거렸다. 뒷걸음질 치던 그녀의 허리가 뒤편의 긴 테이블에 쾅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에 쌓여있던 샴페인 타워가 중심을 잃었다. 와르르, 챙그랑. 유리잔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황금빛 샴페인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흠뻑 젖은 채 파편 속에 주저앉은 그녀의 몰골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이사회 늙은이들이 감히 어떻게...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강태무는 감싸 안았던 지수의 어깨를 놓고 천천히 최미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자박, 자박. 구두 밑창에 유리 조각이 으깨지는 소리가 최미란의 심장을 짓밟은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늙은이들. 당신한테 뒷돈 챙기던 이 이사, 아니면 돈 세탁 도와주던 박 전무 말인가? 강태무는 그녀의 코앞에 멈춰 서서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일말의 온정도 없었다.
오직 깊고 어두운 혐오뿐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은 지금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맛없는 커피나 마시고 있을 텐데. 그리고 당신의 그 잘난 남동생 최지훈은? 강태무는 손목을 들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쯤 공항에 내리자마자 인터폴한테 제압당해서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겠군. 케이맨 제도의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엔 운이 좀 없었어. 안 돼. 최미란이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샴페인과 유리 조각이 뒤범벅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날카로운 파편이 값비싼 스타킹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20년을 숨죽여온 의붓아들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너 언제부터? 당신이 내 우유에 독을 탔던 그날부터. 강태무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내용은 얼음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최미란과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20년이야 난 매일 당신의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면서 거머리처럼 태성그룹의 피를 빨아먹는 꼴을 보면서 아랫사람들을 짓밟은 걸 보면서 매일 밤 머릿속으로 당신을 죽였어.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상상만 하던 걸 끝내는군.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방금 최미란과 시선을 섞은 것조차 불결하다는 듯 손가락을 꼼꼼히 닦아냈다. 그러고는 그 손수건을 미련 없이 그녀의 머리 위로 툭 던져버렸다. 마치 오염된 쓰레기를 버리듯이. 끌고 가. 그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들어온 것은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선두의 선 검사가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피의자 최미란. 횡령, 배임, 자금 세탁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최미란의 양손목을 결박했다.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야말로 이 지루한 막장극의 완벽한 피날레였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태성그룹 안주인이야. 회장 사모님이라고. 강태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천벌을 받을 거야. 최미란은 산발이 된 머리를 흔들며 미친 여자처럼 발악했다. 번진 화장 때문에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악을 써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갔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홀 중앙에 우뚝 선 남자에게 꽂혀 있었다. 공포, 경외, 아부, 그리고 충격.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강태무가 몸을 돌렸다. 얼굴에 서려있던 살기는 한지수를 마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집착에 가까운 몰입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지수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그녀의 앞머리를 조심스러운 손길로 정리해 주었다. 놀랐나? 낮게 울리는 목소리는 다정했다. 방금 전까지 술화장 같았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낯설고도 익숙한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단했다. 아니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강태무의 손을 먼저 꽉 잡았다. 깍지를 낀 손바닥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나운 늑대도 긴장하고 있었다.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녀의 손이 부서져라 되잡았다. 마치 그녀를 자신의 뼈와 살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했다. 그는 넋이 나간 하객들과 취재진을 향해 돌아섰다.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여러분, 오늘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집안꼴이 흉해서 죄송하군요. 내일 주가가 좀 출렁이겠지만
조언 하나 드리자면 저 점 매수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태성그룹의 주인은 강 씨니까요. 강태무의 강자 말입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이끌고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 나갔다. 쏟아지는 플랫이 세례 속을 뚫고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대관식을 치르러 가는 왕과 여왕처럼 당당했다. 그날 밤 서울은 잠들지 못했다. 태성그룹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갔다.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는 온통 강태무와 한지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비웃음거리였던 바보 신랑은 복수의 칼을 간 젊은 제왕이 되었고 돈 보고 팔려간다던 몰락한 재벌 딸은 제왕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여자가 되었다. 하지만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마이바흐 뒷좌석에서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차창 밖으로 네온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강태무의 옆얼굴에 명암을 드리웠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제야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이 보였다. 침 흘리는 바보도 냉혹한 복수기도 아니었다. 20년 묵은 피비린내 나는 원한을 짊어지고 살다가 이제 막 그 짐을 내려놓고 지쳐버린 평범한 남자. 아파요. 지수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태무가 눈을 떴다. 의아한 눈빛이었다. 뭐가? 지수는 손을 뻗어 그의 손바닥을 가만히 쓸었다. 깊게 패인 손톱 자국이 선명했다. 아까 연회장에서 사리를 참느라 스스로 낸 상처였다. 20년을 참았잖아요. 미친 척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짓밟히고 마음 아프냐고요. 강태무의 동공이 흔들렸다.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지수의 맑은 눈동자를 보자 목이 메어왔다. 아무도 그에게 아프냐고 묻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비웃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다. 오직 이 여자만이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진 피투성이 심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충동적으로 팔을 뻗어 지수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갈비뼈가 으스러질 듯 강한 힘이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채취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아파. 단 한마디. 가슴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였다. 그 속엔 낯선 어리광과 서러움이 묻어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은 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상처 입은 맹수를 달래듯이. 이젠 안 아플 거예요.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게 지옥이든 천국이든. 강태무의 몸이 움찔하더니 서서히 이완되었다. 그는 안식처를 찾은 아이처럼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 말 책임져. 한지수, 넌 내 배에 탔어. 이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올 거야. 내 옆에 묶어둘 거라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독점욕이 가득했지만 지수의 귀에는 투정처럼 들렸다. 그녀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 강태무의 셔츠 깃을 적셨다. 네, 안 내려요. 그 후 한 달 동안 태성그룹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강태무는 무서운 기세로 그룹을 장악해 나갔다. 그는 정밀한 기계처럼 최밀한의 잔당들을 뿌리째 뽑아냈다. 하루가 멀다고 임원들이 짐을 싸서 쫓겨났고 새로운 인사 발령이 났다. 태성 빌딩 전체가 살얼음판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차례가 자신이 아니길 빌었다. 지수 또한 바빴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나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강태무는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최밀한이 돈세탁 창구로 쓰던 자선 재단 이사장직이었다. 장부는 엉망진창이었다. 지수는 전문 회계팀을 꾸려 밤낮 없이 장부를 뒤졌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비자금 내역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까다로운 이사들을 휘어잡는 법을 배웠고 쏟아지는 플랫이 세례 앞에서 당당하게 웃는 법을 익혔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뼈아픈 독서를 날리는 법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남자,
강태무의 옆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거부 반응도 거의 없어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햇살이 좋은 오후였다. 지수는 병상 옆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아버지는 몰라보게 야위었지만 생기가 도는 딸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지수야,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그 사람한테 시집가서. 아빠. 지수가 말을 자르며 깎은 사과 조각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줘요. 정말로요. 아버지는 딸의 눈에 담긴 진심을 읽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럼 됐. 나도 뉴스 봤다. 그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나. 내가 곁에서 잘 챙겨줘라. 그런 사람이 속은 더 골마있는 법이야? 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드르륵 병실 문이 열렸다. 강태무였다. 몸에 딱 맞는 짙은 회색 슈트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버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칭이었다.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사과를 떨어뜨릴 뻔했다. 뉴스에서 계모를 감옥에 보내고 그룹을 뒤집어 엎었다는 그 살아있는 염라대왕이 눈앞에 있었다. 아이고. 아버지가 당황해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강태무가 재빨리 다가와 노인의 어깨를 눌렀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누워 계세요.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그는 꽃다발을 협탁에 올려두고 지수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순식간에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해졌다. 다 했어. 네. 지수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피곤하죠? 아니. 당신 보니까 살겠는데. 강태무는 장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의 손등에 쪽 입을 맞췄다. 가자. 갈 데가 있어? 어디요? 가보면 알아. 강태무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지수의 손을 이끌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이었다. 지수는 육중한 철문을 올려다보다가 강태무를 보았다. 여긴 왜요? 작별 인사하러. 강태무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입가에는 조소 어린 미소가 걸렸다. 오늘 형 확정되는 날이거든. 의부사들로서 배웅은 해줘야지. 접견실 유리 너머의 여자는 지수가 알던 그 최미란이 아니었다. 회색 수의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려 희끗희끗한 뿌리가 다 드러나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 있었다. 단 한 달 만에 2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강태무와 한지수가 들어오자 그녀의 눈동자가 굴러가더니 갑자기 유리에 달라붙어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 쾅, 쾅. 강태무, 한지수,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교도관이 즉시 그녀를 제압하며 곤봉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조용히 해. 강태무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유리 너머에서 발광하는 여자를 구경하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가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없었다. 무기징역이라더군. 그 네 글자에 최미란의 동작이 뚝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달 떨었다. 거짓말. 내가 누군데? 우리 지훈이가. 내 동생이 날 꺼내줄 거야. 동생. 강태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작자, 조사실 들어가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모든 죄를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던데? 다 누님이 시킨 일이고 자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더군. 감형받으려고 당신 스위스 계좌 비밀키까지 검사한테 싹 다 넘겼어. 아냐, 그럴 리 없어. 지훈이가. 최미란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흘러내렸다.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하나 더. 강태무가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 강민석.
어제 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 찍었어. 내가 준 위로금 조금 챙겨서 아프리카로 봉사활동 떠났지. 당신이 부끄럽다더군. 어머니로서 최악이라고. 마지막 일격이었다. 최미란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 그것이 그녀의 지옥이었다. 강태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가자. 그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갔다. 구치소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지수는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강태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역광을 받은 그의 실루엣이 그림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가 주머니에서 검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거대한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최미란의 목걸이에 박혀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투명하게 빛나는 보석이었다. 새로 주문 제작한 것이 분명했다. 한지수. 지난번 결혼식은 연기였으니까 무효야. 그가 거친 시멘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별을 담은 듯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정식으로 프러포즈하고 싶어. 거래도 아니고 복수 때문도 아니야. 그냥 당신을 사랑해서.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어줘. 강태무의 유일한 아내가 되어줘. 내 인생의 유일한 공범이 되어줘.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지나가던 교도관들과 면회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천하의 강태무 회장이 구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를 하다니? 지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네, 좋아요. 강태무가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맞춤인 듯 딱 맞았다. 그가 벌떡 일어나 지수를 번쩍 안아 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멀리 나무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푸드덕 날아올랐다. 1년 후 태성그룹 최상층 연회장. 한때 지수가 끔찍한 모욕을 당했던 이곳은 이제 그녀의 영광스러운 무대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한지수가 그룹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흰색 정장 차림의 지수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려 우아한 목선을 드러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을 향해 여유롭게 연설을 이어갔다.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으며 논리는 정연했다.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에서 리더의 품격이 느껴졌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를 꽃병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무와 나란히 선 진정한 여왕이었다. 연단 바로 아래 맨 앞줄 중앙에는 강태무가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색 맞춤 슈트를 입고 지수의 옷과 짝을 맞춘 은백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점잔을 빼고 앉아 있지 않았다. 몸을 비스듬히 틀어 턱을 괸 채 무대 위의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자부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짙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자리의 부회장이 감탄하며 속삭였다. 강태무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당연하지. 누굴 데려다 놨는데. 그는 빛나는 지수를 바라보며 1년 전 그 폭풍 후 치던 밤을 떠올렸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덜덜 떨면서도 계약서에 서명하던 여자. 바보 남편의 침 묻은 초콜릿을 삼키던 여자. 그리고 첫날 밤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여자. 그녀는 그가 지옥 같은 심연 속에서 붙잡은 유일한 동아줄이자 빛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지수가 연단을 내려와 곧장 강태무에게 걸어왔다. 강태무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지수가 그의 손바닥 위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강 회장님. 세간에서 두 분을 태성그룹의 쌍왕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태무가 한쪽 눈썹을 까딱였다. 그는 옆에 선 지수를 한번 쳐다보더니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정정하죠. 쌍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의 여왕이고 난 그녀에게 영원히 충성하는 기사일 뿐입니다. 펑, 펑, 펑.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어둠이 깔리고 서울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을 덮쳤던 폭풍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그들의 시대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